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연준 매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어제와 오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밤사이에 닐 카시카리 총재가 금리가 연말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또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로 경고음을 높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쪽에도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예, 지금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속도감 있게 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어느 정도 빈도로,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것인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한 데 이어서 실제로 고용 지표가 골디락스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아주 임박했다. 늦어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9월 달 금리 인하설이 매우 유력하다. 이게 파다했고 이것이 지난 주말 또 주 초에 주가 상승, 뉴욕 증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준의 또 하나의 FOMC 멤버인 이 카시카리, 닐 카시카리 연방준비은행 총재, 현재 미국에는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총재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강경한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장기간 버티는 것이다. 이 얘기는 당분간 금리 인하,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 네. 개마고온 금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현재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되면 금리를 높일 필요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분은 FOMC 멤버도 아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입만 열면 강경 발언을 하는 매파일 뿐이다. 네. 크게 영향받을 것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카시카리 총재가 과연 FOMC 멤버가 아니냐. 자, FOMC는 현재 의결을 할 때 투표권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연준 이사들, 거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플러스 지역 연준 총재 5명, 이 돌아가면서 12명 중에 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닐 카시카리 총재가 현재 투표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투표권이 없다고 연준 위원이 아니냐, FOMC 위원이 아니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FOMC 구성, FOMC 운영 방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FOMC는 투표권이 있건 없건 그와 관계없이 7명의 연준 대통령 임명하는 연준 이사 플러스 12명의 지역은행 총재들 해서 19명이 난상 토론을 합니다. 네. 다만 어떤 최종적인 투표할 때만 그중에서 지역 연준 총재의 5명의 투표권만 인정을 하는 것이지 똑같이 토론하고 똑같이 영향을 행사한단 말이죠. 특히 점도표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아무런 차별 없이 닐 카시카리 총재도 점도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는 영향력이 적지만은 그러나 지역 연은 총재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자, 이분은 지역 연은 총재 12명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공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네요.
일리노이 공대, 어바나 샴페인은 일리노이 공대를 나왔는데 물론 최종 학력은 나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그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MBA를 하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다가 재무부 차관보를 했는데요. 이분이 부시 아들 대통령 때 바로 발탁이 돼서 재무부 차관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었고 네. 지금 오늘날도 반면 교사로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이제 핌코 상무 등을 해서 2016년에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재무부의 금융안정,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차관보로서 실무적인 경험도 상당히 있고 특히 지금의 그 금융위기, 고인플레 시대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뉴욕 증시의 많은 그 어떤 기대 이런 것을 한 몸에 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나름 영향력도 상당히 큰 분이에요. 자, 그런 각도에서 지금 금리 인하할지 인상할지는 어느 누구도 연준 위원들이라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내심 빨리빨리 금리 인하를 하고는 싶겠지만 네. 자기 마음대로 쉽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거시경제 지표, 데이터가 말해준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경제 데이터를 조금 세밀히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고용 지표가 4월치 한 달이 상당히 골디락스로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네. 물가 지표는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금리 인하 시점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우리도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현재 지금 중립금리라는 얘기가 계속 경제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립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그렇게 큰 동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안정된다 하더라도 한두 번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낮은 금리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경제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IMF 경고. 자, 오늘은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 발언도 좀 관심이 갑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거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고금리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게 된 거,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물가 상승의 폭탄, 또 금리 인상의 폭탄을 제공을 한 게 바로 미국 정부의 국가 채무로 인한 재정 적자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재정 적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채권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고 그 채권을 찍어내면 국채금리 올라갑니다. 또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계속 돈을 푸는 바람에 물가가 상승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정조준을 해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돈을 펑펑 풀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5, 6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네. 상당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게오르기에바는 IMF의 총재인데 지금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런데 지금 제2기 두 번째 인선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는 미국의 눈치,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좀 말을 자제한 듯이 보이는데 이제 2기 임기까지 되면서
작심한 듯이 미국을 향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빚을 갚느라고 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는 현재 빚을 상환하는데 거치는 세금의 17%라는 돈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빚을 몰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 SOS를 연일 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우리는 다소 잊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몰고 올 충격이 상당하다 하는 어떤 IMF의 경고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IMF는 미중 갈등 이것 때문에도 GDP가 7% 정도 전 세계 GDP가 7% 날아갈 수 있다. 네.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자, GDP 7% 정도면 독일, 일본 경제가 없어지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규모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무역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사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네. 높아진 금리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와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냐 하는 것이 IMF의 경고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차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5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차르, 황제로 군림했군요. 예, 차르라는 말의 어원은 카이사르에서 왔습니다. 로마 당시에 공화정 시대의 최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저를 그 라틴어로 이제 발음을 하면 카이사르가 되는데요. 네. 이 카이사르가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이제 하나의 일반 명사가 됐고 이게 러시아로 가면서 차르가 됐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의 강력한 황제들을 차르라고 했는데 네. 지금 푸틴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21세기 차르로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 지금 5기 취임식을 했거든요. 네. 원래 2번 하고 잠시 쉬었다가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랬죠. 또 2번 하고 이번에 헌법 바꿔서 한 번 더 합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 임기 6년이거든요. 이번에 하면 2030년까지 하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2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당선되면 2036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84세가 되거든요.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데 이제 5기 취임 차르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종신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책을 펴갈까 취임식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취임사에서 강력한 러시아가 어떤 메인 키워드였습니다. 위험 있고 더 강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더 공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 영국 등은 사절단 파견하지도 않았고 대사들도 취임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에다가 미중 갈등에다가 또 하나의 폭탄은 차르 푸틴의 어떤 돌발 행동. 세계 경제가 또 세계 전체적으로 이런 강성 지도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쪼개기 상장. 오늘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큰 IPO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HD 현대 계열사인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서 쪼개기 상장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무용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꼽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의 평가절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밸류업을 하겠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권시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강행 규정 없이 대부분 권고로 거치고 있어서 알맹이가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다 다를까 역시 한국 정부의 밸류업은 역시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지금 오늘 중대한 정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가 그 밑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HD 현대마린솔루션으로 상장을 하는데요. 이게 HD 현대 지주회사에서 쪼개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한국 기업들의 이 쪼개기. 좀 잘 된다 싶으면 아니면 또 지주회사의 자기 지분 장악을 위해서 잘 되는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떼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주가를 키워서 거기는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회사를 장악해 들어가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쪼개기는 있습니다. 기업을 잘랐다가 또는 통합했다가 그런데 쪼개기 한 이후에 상장까지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구글, 알파벳과 구글 쪼개기 했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알파벳 상장 하나만으로 모든 기업을 통합해서 정권시장에서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밸류업 하겠다고 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또 대규모 쪼개기가 나와서 HD 현재 지주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액주들은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 문제를 떠나서 과연 한국 정부의 또는 기업의 어떤 밸류업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데서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물적 분할한 자회사는 상장을 뭐 금지하는 법안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물적 분할한 상태에서 그게 이중 상장이고 중복 상장이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주주들, 대주주, 재벌 총수들에게 하면 이렇게 하는 방식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주식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제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아직도 발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전세 2+2. 요즘 서울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 참 고민이 깊습니다. 무려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2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꼭 4년 전 2000년 7, 8월 달에 이른바 임대차 2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전세 계약 청구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2+2라고 해서 2년 전세가 만기가 돼도 5%만 올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강제로 임차인이 마음대로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4년간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종래 2년 단위가 4년 단위로 늘어났으니까 아예 앞으로도 4년간 가격 조정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폭 올려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전세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세 매물도 부족한 상황. 자, 이게 선의의 뜻으로 정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선의의 뜻으로 시작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그것이 결국 2+2+2의 부작용. 정책이라는 게
선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사전 사후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네. 여든 야든 지금 이 대해서 문제점만 인식하고 있지 대책을 세우는 데는 아무도 손을 담그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 키워드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연준 매파, IMF 경고, 차르 푸틴, 쪼개기 상장, 그리고 전세 2+2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